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 사람과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긴 시간이었죠.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의 눈빛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매일같이 연락이 왔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솔직히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해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남동생과 함께 자랐다고 했죠.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대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항상 돈을 아끼는 데 익숙했어요. 처음엔 그게 생활력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인데도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면서 등록금을 벌었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죠. 우리 집은 그에 비해 좀 여유 있는 편이었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셨고 아버지는 작은 유통회사를 하고 계셨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는 걸 하는데 큰 제약은 없었죠. 대학 등록금도 부모님이 다 내주셨고 용돈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돈이 없어서 비싼 데이트는 못해도 그 마음이 너무 좋았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편안했어요. 항상 배려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줬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면접을 잘 봐서 졸업하기 전에 중견기업에 합격했죠.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했죠.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공무원이 되면 결혼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을 응원했어요. 저도 빨리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은 졸업 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수입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데이트 비용은 제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월급을 받고 있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게 곧 우리의 미래니까요. 저는 회사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이 공부하는 독서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공부하다 지치면 나와서 함께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다 가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점점 예민해졌어요. 공부가 생각만큼 잘 안 됐나 봐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제가 무심코 한 말에도 화를 냈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럴까 싶어서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과하면 저는 금방 풀렸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죠. 영양제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줬어요. 그 사람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건 제가 다 챙겼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합격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점수가 아깝게 모자랐다며 다음 시험을 준비했죠. 저는 계속 응원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공부한다면서 자꾸 친구들을 만났어요. 술도 자주 마셨죠.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다음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너무하다 싶었어요. 금요일 밤에 술을 마시면 토요일 내내 숙취로 누워있고 일요일에야 겨우 일어나서 공부를 조금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고도 월요일엔 주말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연락도 잘 안 됐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메시지를 보내도 몇 시간씩 답이 없었어요.
다음날 연락이 와서 물어보면 너무 취해서 핸드폰을 못 봤다고 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싸움을 했어요. 그 사람이 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 날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는데 완전히 취해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고 맨날 공부만 하라는 거냐고, 자기는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잖냐고, 매일 시험 걱정에 미칠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공부만 하라고 했나요? 오히려 제가 뭘 더 해줄까 항상 고민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싸웠어요. 서로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그 사람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사과 문자가 왔어요.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저는 또 이해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지냈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술 마시고 연락 두절되고 다음날 사과하고 그러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3년째 되던 해에는 진짜 한계였어요. 저도 회사 생활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나면 또 그 사람 챙겨야 하고 주말에도 만나면 그 사람 기분 맞춰줘야 하고요. 어느 순간 제가 연애를 하는 건지 뒷바라지를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크게 다퉜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깜빡한 거예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했죠.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오늘 스터디 모임 있어서 정신 없었다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했죠. 그게 다였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선물은커녕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없었죠. 그래도 4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합격 소식이 들렸어요. 그 사람이 전화로 소리 지르며 합격했다고 알려줬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이제 우리도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사람은 지방 소도시로 발령을 받았어요. 처음엔 서울에서 멀어지는 게 걱정됐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으니까요. 주말마다 제가 내려가거나 그 사람이 올라오면서 만났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원래도 제가 아들을 잘 챙긴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덕분에 아들이 공무원이 됐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비록 집안 형편은 어려워도 성실하게 공무원이 됐으니 믿을만하다고 하셨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도 알아봤죠. 그런데 친정에서 사위차 한 대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출퇴근도 해야 하고 차 있으면 편하다면서요. 그 사람은 정말 좋아했어요. 평생 뚜벅이로 살아왔는데 드디어 자기 차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어떤 차를 살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이 차 저 차를 찾아보고 시승도 여러 번 다녔어요. 결국 국산 중형 세단으로 정했죠. 가격은 약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은 매일같이 차 이야기만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동안 힘들게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좋은 일만 생기니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저도 사실 예전부터 봐둔 반지가 있었어요. 가격은 300만 원 정도였죠.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 해주는 게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함께 반지를 보러 가서요. 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전 이거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반지를 잠깐 보더니 다른 것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매장들도 둘러봤죠. 다 보고 나서 카페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무슨 반지가 300만 원이나 하냐고, 좀 과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하다니요. 그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그깟 반지를 무슨 300씩이나 주고 사려고 하는 거야? 그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친정에서는 5천짜리 차 해주는데 겨우 300만 원이 아깝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거 다 허세 아니냐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아니냐고, 그 돈이면 차라리 신혼집 가전제품 사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김이 확 빠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먼저 나왔죠. 뒤에서 그 사람이 어디 가냐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지난 8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과 만나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걸 받아본 적이 있나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생일에도 변변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특히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 사람 사정을 뻔히 아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했었어요. 이번 생일엔 꽃 한 송이랑 편지만 받고 싶다고. 그 사람이 직접 쓴 편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꽃은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버려야 하는데 굳이 돈 주고 쓰레기를 살 필요가 있냐고 했어요. 그리고 편지는 쓸 시간이 없다고,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했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정말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 겨우 꽃 한 송이가 아깝다고 사주지 않는 남자와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깝다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거부했죠. 다른 기념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만난 날, 사귄 지 1년 되는 날, 이런 날들에 저는 조촐하게라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에 의미를 두지 말자고 했죠. 가성비가 안 좋다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사람은 그냥 저를 위해 돈을 쓰기 싫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단 한 푼도 쓰기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사람은 자기한테는 돈을 썼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는 아낌없이 썼죠. 새 운동화도 사고 게임기도 샀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건 돈 아깝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웃긴 건 제 돈으로 데이트할 때는 아무 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밥값 내고 영화표 사고 카페값 내는 거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인지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거부당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하는 삶이요. 반지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죠.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돈으로만 계산하는 태도.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음 날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일로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정리된 마음으로 만났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반지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8년 동안 사귀면서 제가 원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항상 이런 식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깟 반지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좀 과하지 않냐고 했죠. 그 비아냥대는 태도에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친정에서 해준 차 계약을 취소할 거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을 접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에 그 사람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 차는 결혼을 조건으로 예물로 해주려던 건데
나는 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으니 당연히 차 계약을 취소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 알았어. 반지 사줄게. 그럼 된 거지?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아무튼 반지 사줄 테니까 차 계약 취소는 없던 거로 해. 마치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제 그 반지 필요 없다고, 그리고 너도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아깝죠.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알리고 차 계약은 취소하기로 했어요. 그 후로도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죠.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셨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셨어요. 고작 반지 때문에 8년을 만나고 헤어진다니 말이 되냐고 하셨죠. 역시 모자지간이구나 싶었어요. 둘 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지금 헤어지는 게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